그래, 그 영감 완전 바보야. 조금만 잘해주면 뭐든지 해줘. 이번엔 최소 10억은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집부터 내 명의로 바꾸고 보험금 수익자도 나로 해놓을 거야. 그러고 나서 뭐 알아서 되겠지. 설마 그 영감을 쉿. 전화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지만 뭐 방법은 많아. 법정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미영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다. 아내 수정을 먼저 떠나보낸 지 2년이 흘렀다. 59세 김태수는 여전히 빈집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탁 건너편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수정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선명했다. 아버지 혼자서 또 라면으로 저녁 드셨어요? 큰아들 지훈이 깜짝 방문했다. 테이블 위 컵라면 용기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다. 혼자 먹기엔 라면이 딱 적당해. 이러시면 안 돼요. 몸 상하시겠어요. 차라리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너희도 신혼인데 무슨 소리야. 괜찮다고 하잖아. 지훈은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바라봤다. 2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런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급격히 늙어버렸다. 한때 당당했던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활기찬 목소리도 힘을 잃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태수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해가 일찍 저물어가는 오후였다. 외롭긴 하지. 하지만 어쩌겠어? 이게 내 인생인걸? 그로부터 한 달 후 태수는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박미영, 52세.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그녀는 태수와 비슷한 처지였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겨울엔 더욱 그래요. 미영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태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맞아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서글프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카페에 나와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다. 미영은 항상 세심하게 태수를 챙겼다. 건강에 좋다며 직접 끓인 죽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추운 날씨에 목도리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렇게 신경 써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태수 씨 만나면서 제 마음도 많이 밝아졌어요. 미영은 언제나 자상했다. 태수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밤새 간병을 해주었고 우울해할 때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 마치 돌아가신 아내 수정이 보내준 천사 같았다. 6개월 후 태수는 용기를 내어 미영에게 청혼했다. 미영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태수 씨한테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분을 놓칠 수 없어요.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처럼 보이는 감정이었다. 그럼 저도 태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태수의 자녀들인 지훈과 딸 수진이 참석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라. 미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희들도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그래도 아직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수진아, 아빠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미영 씨는 너희 어머니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아빠의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려는 거야. 미영은 처음엔 정말 완벽한 새 어머니였다. 태수를 극진히 모셨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다.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지훈아, 수진아,
엄마라고 부르라는 게 아니야. 그냥 편하게 미영이라고 불러도 돼. 나는 너희 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돌봐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하지만 결혼 3개월 후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여보, 우리 집 너무 오래됐지 않아요? 보일러도 자꾸 말썽이고, 화장실 타일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그럼 수리를 좀 해야겠네요. 수리 말고 아예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요? 요즘 인테리어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집이 완전히 새 것처럼 변해요. 태수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다. 미영이 행복해 한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얼마나 들까요? 대충 알아보니까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태수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오랜 직장 생활로 모은 퇴직금과 적금이 있었으니까. 리모델링이 끝나자 집은 정말 새 집처럼 변했다. 미영은 기뻐했고 태수도 만족했다. 역시 미영 씨 안목이 좋네요. 집이 이렇게 예뻐지니까 기분도 좋아져요. 태수 씨가 허락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한 달 후 미영은 또 다른 요구를 했다. 여보, 차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지금 차는 너무 오래됐어요. 태수가 타던 차는 7년 된 중형 세단이었다. 딱히 문제는 없었지만 미영이 원한다면 그럼 어떤 걸로 바꿀까요? 요즘 SUV가 좋다던데요. 안전하기도 하고, 우리 나이엔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새 SUV 가격은 4천만 원이었다. 기존 차를 팔면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실제로는 2천만 원 정도의 지출이었다. 태수는 큰 고민 없이 동의했다. 미영 씨가 편하다면 바꾸죠. 정말요? 태수 씨, 정말 고마워요. 미영은 태수를 와락 껴안았다. 그 따뜻함에 태수는 모든 게 괜찮다고 느꼈다. 그런데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영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다. 여보, 제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구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가구요? 네, 특히 거실 소파랑 식탁. 좀 촌스러워 보여요. 친구들한테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또 1천만 원이 나갔다. 태수는 조금씩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미영의 환한 미소를 보면 다시 마음이 누그러졌다. 결혼 6개월째 지훈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지출이 좀 많은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뭔 소리야? 괜찮아? 하지만 리모델링에 차에 가구까지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쓰신 것 같은데요. 태수는 잠시 머뭇했다. 생각해보니 정말 적지 않은 돈을 쓴 것 같았다. 그래도 미영이가 좋아하니까 괜찮아? 우리가 쓸 돈이 있는데 뭘 아끼고 살아? 그런데 아버지, 미영 아주머니가 혹시 다른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요구?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미영 아주머니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전 남편 일이고 미영이와는 관계없는 얘기잖아. 아버지, 혹시 미영 아주머니가 돈과 관련된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마침 미영이 마트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왔어요? 미영은 지훈을 보고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가 금세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미영 아주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미영도 그걸 눈치챘는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지. 지훈이 돌아간 후 미영은 태수에게 물었다. 여보, 지훈 씨가 뭔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 안부 묻는 거지. 그런데 표정이 좀 이상하던데요. 혹시 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태수는 미영의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지훈이는 원래 표정이 그래. 하지만 그날 밤 태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지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영의 전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갔다니. 혹시 그 빚이 미영에게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미영이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여보, 제 친구가 투자 상품 하나를 추천해 줬는데 어때요? 투자 상품? 네, 부동산 관련인데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해요. 월 5% 이자를 준다니까 1년이면 60%예요. 월 5%라니 너무 높은 수익률 같았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안전한 투자인가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친구가 이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우리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최소 5천만 원은 넣어야 한다고 해요. 5천만 원. 태수는 망설였다. 지금까지 써온 돈도 적지 않은데 또 5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미영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태수 씨,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큰 돈이라서요. 그럼 3천만 원만이라도 해봐요. 제발. 미영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태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3천만 원 정도면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투자를 시작한 지 2개월 후 태수는 이상함을 느꼈다. 약속했던 월 5% 수익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미영 씨 투자 수익이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게. 친구 말로는 분기별로 정산된다고 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한 달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다. 태수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미영 씨 정말 괜찮은 투자가 맞나요?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 여보, 투자라는 게 원래 그래요. 조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영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다정다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 여보,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생활비요? 매월 20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충분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300만 원은 줘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당황했다. 200만 원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300만 원이라니. 300만 원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부담스럽다고요. 태수 씨,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집안일하고 당신 뒷바라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예전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저를 믿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미영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태수는 혼자 남아 혼란스러워했다. 결혼 전의 미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날 밤 태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아빠야. 아버지 웬일이세요? 이 밤에. 혹시 미영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태수는 최근 일들을 자세히 얘기했다. 투자건, 생활비 문제, 달라진 미영의 태도까지. 아버지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알겠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3일 후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미영 아주머니에 대해 알아본 게 있어요. 뭘 알아냈는데? 일단 앉으세요.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태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미영 아주머니가 이전에 결혼을 2번 했었어요. 처음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자살했고 2번째 남편은 이혼했는데 그 이유가 금전 문제였다고 해요. 뭐라고? 그리고 2번째 남편 말로는 미영 아주머니가 결혼 후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급기야 집까지 팔아달라고 했다고 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미영 아주머니가 현재 5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5억? 네, 대부업체 빚이 대부분이고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있는 상황이래요. 태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리모델링, 차, 가구, 투자. 모든 게 자신의 돈을 빼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럼 그 투자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가 준 3천만 원은 이미 미영 아주머니 빚 갚는 데 쓰였을 거예요. 그때 미영이 들어왔다. 두 부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더니 직감적으로 무슨 얘기를 나눈 건지 알아챈 것 같았다. 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지훈이 일어나며 말했다. 미영 아주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요? 미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미영 아주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아봤어요. 과거 뭘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훈은 차근차근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다. 미영 아주머니가 이전에 2번 결혼했었고 두 남편 모두 미영 아주머니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걸 알았어요. 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리고 현재 5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는 것도요. 거짓말 마세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증거도 있어요. 신용정보원에서 뽑은 미영 아주머니 신용조회서예요. 지훈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미영은 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미영 아주머니가 추천한 그 투자도 사기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 업체는 이미 3개월 전에 잠적했거든요. 태수는 미영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미영 씨, 이게 다 사실인가요? 긴 침묵이 흘렀다. 미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 결국 들켰네요. 미영 씨, 그래요.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온화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갑고 거친 목소리였다. 5억 빚도 맞고 결혼도 2번 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당신 돈을 노린 것도 맞고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왜 그랬어요? 왜긴 왜요? 돈 때문이죠. 당신 같은 호라비가 얼마나 만만한지 아세요? 그럼 그동안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이에요? 태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냐고요.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바보같이 순진해서 고마웠지. 지훈이 분노하며 일어섰다. 이 여자가 정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속였다고요? 거창하네. 난 그냥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 마음은 뭐였어요? 진짜로 미영 아주머니를 사랑하셨는데 사랑! 미영이 날카롭게 웃었다. 59살 호라비가 52살 과부를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도 결국 외로움을 달래줄 여자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서로 이용한 거지. 무슨 사랑이야.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제 책임인가요? 당신도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돈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속여야 할 사람도 없고. 미영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 1년간 보여줬던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럼 지금까지 쓴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훈이 다그쳤다. 쓴 돈이요. 그거야 이미 다 써버렸는데 어쩌라고 하세요? 투자한 3천만 원이라도 돌려줘요. 그것도 이미 없어요. 빚 갚는데 다 썼거든요. 그럼 적어도 리모델링비, 차값, 가구값이라도. 그것도 제가 어떻게 돌려줘요? 집은 당신 집이고 차도 당신 명이고 가구도 다 여기 있는데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당신은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냉소적으로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계획은 당신을 완전히 털어내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이 집도 제 명의로 바꾸고 당신 통장의 돈도 다 빼내고 보험금도 제가 받을 수 있게 만들려고 했어요. 태수와 지훈은 경악했다. 미영의 계획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다. 보험금까지요? 당연하죠.
당신 같은 나이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저를 수익자로 해놓으면 나중에 큰돈이 들어오죠. 지훈이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다. 이 미친 여자가 미친 여자라고 하세요? 전 아주 정상이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당신들이 너무 순진해서 문제지. 태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니. 그럼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1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훈 씨가 너무 빨리 알아채서 계획이 틀어졌네요. 미영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제 들켰으니까 더는 연기할 이유도 없고요. 연기라고요? 그럼 뭐예요? 당신 같은 촌스러운 영감한테 진짜 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어요. 태수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특히 밤에 같이 잘 때가 제일 역겨웠어요. 하지만 참아야죠. 돈을 위해서는.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진실이 듣기 싫어요? 그럼 처음부터 속지 말았어야죠. 지훈이 미영의 팔을 잡았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나가라고요. 여기 제 집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법적으로는 제 집이기도 해요. 결혼했으니까 공동 재산이죠. 미영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왜 나가야 해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미영을 보니 소름이 돋았다. 1년간 같은 침대를 쓰면서 이런 기분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미영도 잠을 자는 척했지만 사실은 깨어 있었다. 이제 계획이 들통났으니 다음 수를 생각해야 했다. 집만이라도 빼앗을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 어젯밤 일은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태수는 미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저도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을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혼하실 거예요? 그래야겠죠?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집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15억은 될 거예요. 절반이면 7억 5천만 원이네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살던 집이에요. 하지만 결혼 중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부부 공동 재산이 될 수 있어요. 미영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는지 법적 지식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한 모든 지출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증여라고요? 네. 리모델링비, 차값, 가구값. 모두 합치면 8천만 원 정도 되죠? 이것도 되돌려 받을 수 없어요. 태수는 절망했다. 속인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져간다니. 법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불공평하다고요? 저도 1년간 당신과 살면서 고생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죠? 지훈이 달려왔다.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온 것이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태수는 미영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지훈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그런 법이 있을 리 없어요. 사기 결혼인데? 사기 결혼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미영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저는 1년 동안 성실하게 부인 역할을 했어요.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해주고 잠자리도 함께 했고 법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제가 직접 인정하지 않는 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미영은 완전히 계산된 대답을 하고 있었다. 이미 모든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것 같았다. 그리고 설사 사기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비된 재산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택배기사였다. 미영 씨 앞으로 온 서류 택배입니다. 미영이 받아본 서류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뭐예요? 법원에서 온 거예요. 제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거든요. 뭐라고요?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요. 승산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태수와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영의 치밀함에 경악했다. 당신들이 저를 내쫓으려고 한다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미영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재산 분할 청구서예요. 이 집의 절반인 7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7억 5천만 원이라니?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럼 집을 팔면 되죠. 절반은 제가 가져가고 절반은 당신이 가져가고. 이 집을 팔라고요? 40년 동안 살던 집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태수는 주저앉았다. 집까지 잃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일단 사기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증거요? 미영 씨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나 증언이 필요해요. 지우는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미영의 과거를 더 자세히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우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미영의 두 번째 남편을 직접 만난 것이다. 미영이가 또 재혼했다고요? 전 남편 김철수는 미영 얘기만 나와도 치를 떨었다. 그 여자 정말 조심하세요. 저도 완전히 당했거든요. 어떻게 당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김철수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말해줬다.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차, 가구, 투자까지. 패턴이 똑같네요. 그렇죠?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재산 분할도요? 네, 결국 제가 집을 팔아서 절반을 줘야 했어요. 김철수는 계속해서 미영의 수법을 설명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해요. 외로운 중년 남자들을 타겟으로 해서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 4명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지우는 김철수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 여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지우는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내기 시작했다. 미영의 수법이 워낙 치밀하고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패턴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지우는 총 4명의 피해자를 찾아냈다.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호라비들이었고 미영에게 당한 수법도 거의 비슷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아버지. 태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해볼만 해요.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다면 그 여자의 결혼 사기 패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훈이 조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먼저 공격에 나섰다. 지훈 씨가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던데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요? 제가 언제 다른 남자들을 속였다고 했어요? 증거가 다 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도 받았고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냉소적으로 변했다. 그래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누가 이기는지. 드디어 법정 날이 왔다. 태수는 긴장한 얼굴로 법정에 앉아 있었다. 미영은 반대편에서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다. 원고 측에서 먼저 주장하십시오. 미영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와 1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내조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피고 측의 반박 주장은 지훈이 고용한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결혼은 처음부터 원고의 사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이는 여러 증거와 증인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그럼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김철수 씨 나오십시오. 김철수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원고의 전 남편입니다. 원고와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김철수는 차근차근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미영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결혼 후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산을 빼앗아갔는지. 원고가 처음부터 재산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어요. 미영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하지만 증인도 원고와 1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원고가 부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인의 역할은 했지만 그것도 모두 돈을 위해서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김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증인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모두 미영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당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미영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반박했다. 이 모든 증언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재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재판은 팽팽하게 진행됐다. 증언만으로는 확실한 승부를 가리기 어려워 보였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어떤 증거입니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미영의 얼굴도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 녹음은 원고가 자신의 지인과 통화하면서 피고를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법정에 미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 그 영감 완전 바보야. 조금만 잘해주면 뭐든지 해줘. 이번엔 최소 10억은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집부터 내 명의로 바꾸고 보험금 수익자도 나로 해놓을 거야. 그러고 나서 뭐 알아서 되겠지. 설마 그 영감을 쉿. 전화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지만 뭐 방법은 많아. 법정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미영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다.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미영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 이 녹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미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한 말이라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그건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녹음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 녹음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훈의 변호사가 답했다. 결혼 3개월 후입니다. 피고가 원고를 의심하기 시작하기 훨씬 전이에요.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미영은 태수를 향해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다.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요? 녹음까지 해가면서? 태수는 지쳐 있었다. 당신이 먼저 저를 속인 거잖아요. 속였다고 해서 이렇게 보복할 필요가 있었어요? 보복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미영은 비웃었다. 진실, 좋아요. 그럼 진실을 다 말해드릴까요? 뭔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당신도 결국 외로움을 달래줄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를 이용한 건 마찬가지라고요. 태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침실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아요. 그것도 법정에서 다 공개할까요? 그만해요. 지훈이 개입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끝난 일이라고요.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녹음이 공개된 이상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재판장의 선언에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또한 원고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결혼 생활을 영위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영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총 변상액은 8,300만 원으로 산정하며 원고는 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8,300만 원. 미영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이미 5억 원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8천만 원을 변상한다는 것은 재판장님, 변상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영의 변호사가 물었다. 그럼 강제 집행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원고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여 변상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미영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차도 심지어 가지고 있던 보석이나 옷까지 모두 압류 대상이 되었다.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후 미영은 짐을 싸고 있었다. 강제 집행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녀에게는 작은 가방 하나만이 남았다. 어디로 갈 거예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분노는 했지만 1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은 남아 있었다. 모르겠어요. 갈 곳이 있을 리 없잖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력을 잃어 있었다. 친구들이나 가족은? 친구들은 이미 다 등 돌렸어요. 제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져서요. 가족도 오래전에 인연을 끊었어요. 미영은 잠시 멈춰서 태수를 바라봤다. 후회해요? 뭘요? 저를 만난 거려. 태수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거든요. 저도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살 수도 있었잖아요. 미영은 쓸쓸하게 웃었다. 습관이었나 봐요. 사람을 이용하는 게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서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도 사랑은 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 미영은 그 말을 되뇌었다. 사랑이 뭔지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미영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태수 씨, 미안해요. 뭘요? 진짜로 미안해요. 당신을 아프게 해서. 그것이 미영이 한 마지막 말이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태수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 찾아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괜찮지 않아. 그 여자 때문에요? 그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59살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앞으로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결국 더 큰 상처만 받았네.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글쎄, 이제는 잘 모르겠어. 태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미영이 떠난 후의 집은 전보다 더욱 썰렁했다. 리모델링한 집, 새 가구들이 오히려 더 공허함을 강조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태수는 또다시 컵라면으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벽에 걸린 수정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을 잊으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나 봐. 하지만 수정의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단지 예전 그 따뜻한 미소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몇 달 후 태수는 동네에서 미영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초라한 옷차림에 야윈 얼굴, 생기를 잃은 눈빛이었다. 태수 씨, 미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시다시피 해요. 미영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녀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그래도
살아가고 있네요.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죽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태수 씨는 행복하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평온해요. 평온함. 좋겠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수 씨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태수는 미영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연민도 씁쓸함도 모두 섞여 있었다. 그럼 이만. 태수가 돌아서려는데 미영이 다시 불렀다. 태수 씨, 뭐예요? 혹시 용서할 수 있을까요? 태수는 오랫동안 미영을 바라봤다. 용서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미영 씨, 전 이제 누군가를 믿는 게 너무 무서워요. 당신 때문에요.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전 이제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외롭긴 하지만 속는 것보단 낫죠? 그 말을 들은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태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어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미영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그날 밤 태수는 다시 혼자 저녁을 먹었다. 컵라면 하나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태수는 중얼거렸다. 59살에 모든 걸 잃고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벽시계가 밤 9시를 알렸다. 예전 같으면 미영과 함께 TV를 보거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시간이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지만 수정아, 내가 너를 잊으려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태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무 순진했어?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아버지 저예요. 지훈아, 왜 이 밤에? 그냥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지훈도 아버지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다. 미영 사건 이후 아버지가 더욱 위축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된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 내일 저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괜찮다. 너희끼리 먹어라. 아니에요. 수진이도 온다고 했어요. 아버지 보고 싶다고.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그럼 잠깐만 들를게.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결국 자신에게 남은 것은 자식들 뿐이었다. 동반자도 친구도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태수는 빈 컵라면 용기를 치우며 중얼거렸다. 사랑도 믿음도 다 잃고 그냥 하루하루 버텨가는 거구나.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태수는 보일러를 좀 더 높이 올리고 이불을 덮었다. 하지만 몸의 추위보다 마음의 추위가 더 견디기 어려웠다. 미영을 만나기 전에도 외로웠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외로웠다. 한 번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더 컸고 다시 누군가를 믿기도 더 어려워졌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할까?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혼자서 그렇게 태수의 긴 밤이 시작됐다. 사랑도 믿음도 희망도 모두 잃은 채로 맞이하는 또 다른 외로운 밤이었다.